여러분, 표적 사정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표적 사정이란 조직이나 조직에 속한 특정인을 벌할 목적으로 잘못이 불거지지 않았음에도 조직의 룰을 어긴 경우를 세밀히 찾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정 인물이나 조직을 미리 정해놓고 법적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불균형하게 처벌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수사 행위죠. 지금 청산 대상들은 김민석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들의 주특기인 검찰 표적 사정을 난잡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김병기 의원이 정치적 음해에도 오히려 당원들의 기지로 원내대표가 된 것처럼 김민석에 대한 공격은 우리에게 청산 대상들이 공작을 펼쳐서라도 막고 싶을 만큼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재명 정부의 개혁은 이제 시작입니다. 영상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청문회를 앞두고 튀어나온 논란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들 대학 문제, 칭화대 대학 학위 문제가 있지만 이건 간단히 설명 가능하니 이 영상에선 4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이 서울시장에 출마한 2002년 당시에는 선거비 보전 제도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선거비 보전 제도는 10% 이상 득표를 하게 되면 선거 준비하는 데 들어간 전액의 절반이 국가에서 보전되지만 당시엔 그런 게 없었죠. 따라서 2002년 당시에는 대기업에게 선거운동비를 지원받는 게 합법이었습니다. 김민석은 SK의 지원을 받아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이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이 내용을 2012년에 출간한 책 3승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문이었다. 선거가 지난 지 한참 뒤인 2004년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 영문을 몰랐다. 서울지검으로 갔다. 검사가 물었다.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없었다. 멍하니 앉아있으니 검사가 다시 물었다. 서울시장 선거 때 SK그룹에서 돈 받은 거 있으시죠? 내가 반문했다. 예, 그런데요. 근데 뭐가 문젠데요?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당시 2억 원을 후원받았는데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자금 수사로 SK 손길승 회장을 불러 김민석이 건을 얘기하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손 회장이 한참 고민하더니 이건 아닌데 본인이 달라 한 것도 아니고 중앙당에서 요청한 건데 젊은 사람 앞길 막는 거 아닌가 하며 한참을 주저하다 자초지종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 검찰도 이 돈이 선거에 쓰여졌고 김 의원이 요청하지도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냥 재수 없다고 생각하라. 어차피 곧 사면 복권되지 않겠나. 내 양심을 걸고 조금도 보태지 않은 실화다. 담당 검사의 설명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알겠는가? 나는 최후 진술에서 과연 그런 상황에서 어찌했어야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을지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후보로서 내 책임이니 죄송하다고 했다. 그 후 나는 사면 복권 없이 3년의 정치규제 기간을 꽉 채웠으며 전세금 일부와 주변에 도움을 보태 추징금 2억까지 납부해야 했다. 당시 김민석은 이 수사를 받으며 압수수색을 200번이나 넘게 당했습니다. 2002년 서울시장 당선자는 이명박인데 당선자를 놔두고 낙선자를 괴롭힌 거죠. 이 방식은 매우 낯이 익는데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이재명을 괴롭힌 것과 매우 유사하죠. 김민석은 서울시장 선거 동안 이명박처럼 사적으로 뇌물을 챙긴 적도 없는데 자기도 모르는 정치 지원금을 당직자가 영수증 처리를 안 한 걸로 추징금 2억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추징금에도 모자라 2억에 대한 증여세를 또 매기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개인 간 돈 거래가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받은 정치 지원금인데 증여세를 매긴 겁니다. 심지어 김민석 본인은 알지도 못했고 당직자의 실수로 영수증을 입증 못한 건데도요. 이 모든 짐을 김민석은 혼자 떠안아야 했습니다. 추징금 2억을 내고 난 뒤 1억 2천이나 되는 증여세를 낼 수 없었던 그는 분할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해서 1억 2천에 대한 가산세와 중가산세까지 붙자 한 달에 세금 원금이 140만 원씩 늘어나게 되었죠. 추징금을 성실 납부하지 않는 전두환 같은 사람들을 겨냥했을 중과산 증여세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추징금도 부과하고 증여세도 부과하는 이중 형벌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추징금이든 세금이든 안 내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부담이 안 되고 저처럼 억울해도 다 내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추징금 이전에 중과산세라는 압박이 무섭게 숨통을 조이게 되어 있습니다. 매달 평균 140만 원씩 세금이 늘어나는 혹독한 압박을 피하고자
어머니 명의의 집을 국가에 담보하여 분납 시도를 해보았지만 세무당국의 답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이 돈들을 18년에 걸쳐 갚게 됩니다. 무려 작년인 2024년에 간신히 다 갚은 거죠. 정치적으로 매장되고 가정도 친척도 풍비박산이 나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국힘이 청문회에 전처와 현처를 부르겠다고 하는 건 본질을 흐리고 이 청문회를 저렴한 화제거리로 만들려는 수작입니다. 이렇게 숨막히는 탄압이 있었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아주 황당한 청탁 사기 협박 사건입니다. 언론에서는 노부부 투서 사건이라며 60대 노부부가 김민석 후보가 자신들의 돈을 빌려가 갚지 않았다는 투서를 검찰총장 앞에 보내고 자살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건의 내막을 알고 나면 아주 황당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편의상 A라고 할게요. 이 사람은 김민석의 지역구 주민입니다. A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인 B에게 이권 해결을 약속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떨어진 김민석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내가 김민석이랑 아주 잘하는데 나한테 돈 주면 김민석한테 문제 해결해달라고 할게 인 거죠. 선거에 떨어져 아무 권력도 없는 사람 이름을 팔았는데 거기에 넘어간 B씨는 돈을 또 줍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A는 김민석에게 찾아와 청탁을 넣어달라 합니다. 아니, 순서가 이상하잖아요. 또 내 얘기 안 들어주면 자살할 거다라며 소동을 벌입니다. 결국 김민석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는 자신이 김민석에게 돈을 준 것처럼 소설같이 쓴 유서를 작성하고 결국 자살합니다. 이 유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내놓고 말이죠. 하지만 김민석은 운이 좋았습니다. A가 보낸 모든 문자, A와 나눈 협박 대화의 녹음을 모두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A 자살 사건이 발생하자 자진해서 검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몇 달간의 조사 끝에 무혐의로 끝나게 되었죠. 결국 허무맹랑한 날조임이 드러났지만 이 사건으로 내가 입은 충격은 엄청나게 컸다. 그 이전과 이후에도 수많은 정치적 시련을 겪었지만 이 사건의 충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옛 고사의 아들이 살인했다고 주위 사람이 3번 이야기하면 어머니조차 그 아들을 의심한다고 했다. 이 일이 있은 후 나와 친한 사람조차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힐 일을 하지 않았는지 걱정하며 물었었다. 미칠 노릇이었다. 옛 고사가 절절히 이해되었다. 인간이 무서웠다. 음모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싶었다. 당시 임신 중이던 아이들 엄마는 그 사건의 충격으로 태중의 아이가 잘못될까 두려워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 번째 표적 사정인 중과산 증여세로 정치자금 수사를 받을 때 무혐의로 끝난 이 사건을 언론에 흘립니다. 그를 압박하기 위해서죠. 월간 조선은 사건의 전말을 싹둑 자르고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애매하게 기사를 써서 자신들이 문제가 되는 것을 피해갔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의 2008년 정치자금법 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던 나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검찰에 이런 작태가 없었다면 영원히 내 입으로 그분의 일을 거론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상처를 후벼 파버린 지금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짚어두어야겠다 싶어 밝혀둔다. 지금 생각해도 하늘이 봐주지 않았으면 나는 그 사건으로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어찌 되었을지 모른다. 얼마 전 살인 누명으로 수십 년을 복역한 후 무죄가 밝혀진 분의 기사를 본 적이 있지만 그런 처지에 빠졌다면 나는 과연 살아갈 힘이 남아있었을까?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무섭고 두렵고 그저 감사할 뿐이다. 정치검찰의 비열한 칼춤 아래 김민석은 정치적 생명이 끝나고 재정적인 고통까지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말도 안 되는 증여세 때문에 어머니 집을 국가의 담보로 분납 시도를 했지만 비열한 거절만이 돌아왔을 뿐입니다. 결국 2017년 7월경 치솟는 압박에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한 저는 문제없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1,000만 원씩 일시에 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제 신용 상태로는 그 방법 외에 없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2018년 4월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날짜에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1,000만 원씩 채무를 일으킨 이유입니다. 차용증 형식이 똑같은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이분들에게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추징금을 완납한 후 원금을 상환할 생각이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근 10억 원의 추징금과 그에 더한 중과산 증여세를 다 납부할 수 있었고 최근에야 은행 대출을 일으켜 사적 채무를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10억에 이르는 추징금과 중과산 증여세와 사적 채무의 굴레는 과거 판례에 의하면 국가에 환급을 청해도 될 정도입니다. 이런 그의 재산은 2억입니다. 그에게는 집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뭘 얼마나 더 검증해야 하는 걸까요? 솔직히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다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시련을 겪어왔기 때문에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이 이렇게 유능해질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개혁에 김민석은 꼭 필요한 존재라고요. 국무총리 김민석의 모습이 정말 기대됩니다.